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을 좀 봐야 하는 이유. 이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건 의심이 없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은 겨울이거든요. 달러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왜냐하면 신흥국이 좋아질 때 항상 대문처럼 한국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는 게 로봇주가 떠올라요, 한국에서. 네. 테슬라에서 로봇 그 관련해서 이제 또 무슨 데이가 있잖아요. 9월 30일이죠. 네, 9월 30일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예.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로봇주들 보면 실적이 엉망이잖아요.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네,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 상황은 그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않는 일회성 테마에 또 많은 개미들이 또 물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로봇 테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제 테마로 왔다가 가라앉고 테마로 됐다 가라앉고 했었습니다. 매번 그랬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살펴볼 요인이 달라지긴 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부터 로봇 관련된 로보틱스 산업을 투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로봇의 비전이나 전망은 좋았는데 그게 부분으로 이제 로봇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였고 특징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동안에는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수출을 주로 하는 그 제조업이 중심이 된 나라들 위주로 로봇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또 많이 사용했거든요. 중국이랑 한국 같은 데들이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로봇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봇에 관련된 수요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을 좀 봐야 하는 이유. 지금 그걸 테슬라가 말해서가 아니라 봐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수요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당연히 자동화하고 협동 로봇을 사용하면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있으니까라는 거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의 문제가 뭘로 바뀌고 있냐? 앞부분에 설명 나눈 그 반세계화, 리쇼어링이 치명적인 비용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완연해질 거다.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면 인건비에서 이미 20%를 세이브할 수 있죠. 네. 삼성전자가 분석을 했는데 미국 가서 반도체 장사하려면 40% 비용이 더 든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싼 데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40%가 그냥 앉아서 올라갈 텐데 비용이.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그 미국에 들어가냐? 지원금 그다음에 세금 혜택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가 결정을 안 했던 거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40% 정도를 감안하고라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수요로 본다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첫 번째 임금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미국이 리쇼링 하면 결국은 경쟁력이,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생산 물건들의 그렇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 요소도 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확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비용을 낮추는 건데 비용을 낮추려고 하면 요번에 테슬라가 제시한 방법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 거죠. 테슬라가 하도 막 그렇게 뭐 혁신 뭐 이런 데라서 하기도 하지만 그의 말이 일론 머스크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그 자동차 생산 관련해서 생산성을 계산할 때 테슬라의 상하이나 뭐 이런 공장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생산에서 1등이에요. 시간당 80대입니다. 현대차 45대입니다. 많이 차이 나죠. 거의 절반 가까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네, 많이 차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보이지 않는 그동안에 많이 자동화에 투자해 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틀 자체에다가 박는 방식도 했고 여러 가지 해왔죠. 근데 그가 말하는 해결법은 뭐냐면 사실 그 자동차 생산의 여러 라인 중에 한 5개 정도 라인이 있는데 어셈블리라고 해서 도저히 로봇이 못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입돼요. 시간이 여기서 제일 많이 소요되고요. 이것 때문에 80대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 테슬라 봇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생산성이. 하루에 8시간 2개조가 아니라 24시간 돌아가고 365일 돌아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2천만 대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800만 대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생산 시설 가지고도 예, 맞추려면 로봇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요가 진짜 발생을 해야 테슬라도 거기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미국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수요 때문에 돈이 나온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현만 한다면 지원금도 받고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테슬라도 테슬라봇에 투자할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수요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 기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가장 그 로봇에서 앞서 있는 회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현대차가 인수한.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의미를 했다고 하지만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종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종 로봇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실현한 건 이겁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택배할 수 있는. 로봇은 인간이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계단 걸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달걀 이렇게 짐 쥐는 거. 이런 거. 이게 감속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이거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근데 얼마 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연구소에다 5천억을 투자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로봇 산업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움직임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뇌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뇌를 주겠다는 겁니다. 로봇에다. 네, 어디서 가져오겠다고 하느냐면 자율주행 기술에서. 본인이 했던 자율주행 기술에 그것도 AI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더 잘 아시니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 일단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계속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최고의 컴퓨터가 필요해서 테슬라는 도조라는 거대 슈퍼컴퓨터급의 그런 학습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카메라 8대를 돌려서 전 세계에서 어느 회사하고 비교 안 되게 데이터를 이미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있는 테슬라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그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차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이 로봇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미 테슬라는 로봇 회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끌고 모아서 인공지능 학습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수준을 어느 정도는 구현한 테슬라는 요 아까 어셈블리 라인에서 움직이는 로봇 정도. 이거는 우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단계는 가지도 못했고요. 아직도 멉니다. 다만 제너럴 퍼포스 어떤 일반 어떤 기능을 하는 단순한 업무들. 그렇죠. 예,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게 만약에 결합된다면 앞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발전시켜온 그 로봇의 그런 활동력 그거에다가 테슬라가 가져온 그 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셈블리 라인에서 돌아갈 정도의 로봇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을 때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수요 혹은 붐이 확 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요런 데밖에 못 썼는데 뇌를 가진 그 모든 걸 판단하는 인공지능 말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뇌를 가진 정도의 인공지능만 돼도 투입할 수 있는 현장이 더 많아지죠. 이게 우리가 한국 회사들은 물론 사이즈도 좀 작지만 네. 하여튼 재무제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좀 대표적인 ETF나 아니면은 그 주도주 회사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아까 방산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로봇도 마찬가지 직접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한 그쪽을 투자해 주는 게 길게 가고 세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도.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니까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 투자는 중국 전기차나 유럽 전기차가 훨씬 앞서 있지만 지금은 미국 전기차를 투자해야 뚜렷하게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지원금이 많이 쏟아지니까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로봇 수요를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임금을 비싸고 40%를 낮춰야 직접 되니까. 뭔가 생산 시설을 갖추고는 싶고. 그렇죠. 리쇼어링은 해야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강력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미 뚜렷하게 보장되는 지역이 미국이다 보니 미국의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 위주로 돼 있는 것 중에 티커로는 ROBO라는 ROBO. 예, 이거는- 로보네. 예,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네. 이게 로봇 ETF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미국 기업 위주로 된 건 얘가 그렇고요. 혹시라도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 가장 이쪽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다가오시겠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로봇 중심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퓨어하게 로봇만 하는 데를 하고 싶다면 테라다인이라든지 상장돼 있습니다. 테라다인. 테라다인. 예, 그다음에 막서 테크놀로지. 막서 테크놀로지. 예, 요런 정도가 미국의 로봇 기업으로서는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는 데들이죠. 그래서 기업 주식으로는 그런 쪽을, ETF로는 ROBO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번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하락해서 다시 반등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관심이 크고. 그렇죠. 예. 또 그거에 올라타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태종 2반원 다음에 로보. 근데 이걸 꼭 한국 시장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하지 말고. 미국까지 넓혀서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짜볼 수 있다. 이해가 되네요. 반대로 지금 너무 안 좋은 사이클 산업,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완전 겨울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혹해요. 내가 들고 있는 이거 지금 가장 안 좋다 할 때 이때 사 모아놨다면 다시 반등할 때 안 좋은 게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밸류체인을 미국에다 만드는데 반도체는 패권 전쟁과 모든 에너지 전쟁의 꽃입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게 중국 그 데이터 센터 지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건 의심이 없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 봄이 올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겨울을 기다리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절대로 이제 지금이 바닥이야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지 않습니다. 환율과 같이 보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겠죠, 지금은. 그런 면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바닥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참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은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투자도 좋은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발상이라는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쪽으로 말하면 똑같이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게 미국 정부가 공개 서한을 공문을 보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납품하는 거 중지해라. 근데 엔비디아의 40%예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2, 3년간 중국 정부가 무슨 걸 했냐면 동수서산이라는 정책. 동수서산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원래 동부 지역에 위주로 돼 있는데 이쪽은 너무 비용이 높게 드는 겁니다.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서쪽 지역들은 너무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정책이 공동부유에서 다음 단계로 동수서산, 그러니까 동쪽에서 만든 숫자를 서쪽에서 계산한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짓는 이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국에 8개를 짓는데 자그마치 1조 9,387억짜리들이 막 나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막아버리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당연히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었겠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걸 막아버렸으니 당연히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올 수도 없죠. 이 계획은. 엔비디아 기술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거기에 폭탄을 맞았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 디램이라는 건 삼성전자가 거의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국이 닫아 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데이터 센터 8개를 막강 아주 엄청난 규모로 짓겠다는 그 계획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지금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가 모든 것에 우위에 갈 텐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될 텐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막는다 그래서 그냥 있을 것 같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서버 디램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저는 각각 가게 되면 미국 반도체를 투자하는 가치만큼이나 지금 망가져 있거나 더 내려와 있는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도, 왜냐하면 한 종목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놈이 1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정책 중국 때문에. 그 반도체만 담은 또 ETF가 있나요? 네, ETF가 있고요. 그 안에 종목이 분석하셔서 사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예를 들면 미래셋이 타이거 반도체, 그러니까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이라는 ETF가 나왔어요. 요거 차이나 중국의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최근에 중국 시장이 본토 시장을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교차 매매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한 4-5개 중에 4-5개의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나 AMC CNI라고 하는 요런 반도체 ETF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미국 때문에 기가 팍 죽어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얘를 안 살리고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다. 그 반도체 기업 중에 어디는 대박이 될 거라는 거죠. 틀리면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기업이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이 그럼 살 때냐? 좋을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반도체 산업은 일단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건 맞거든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중국은 쉽게 투자를 못합니다.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하는 것보다는 ETF 하는 게 낫고요. 산업으로 봐서 반도체는 이제 오히려 지금은 중국은 사활을 걸고 키울 할 수밖에 거다. 없다. 예, 라는 거죠. 역발상이네요, 진짜. 네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꺾어졌다. 중국의 꿈은 끝났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라고 말했던 그런 중국의 강력한 그런 그 의사 표명이랄까 행동은 무슨 의미냐면 사생 결단을 하고 붙어보겠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 기술을 양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그 중국의 반도체 CNI 요걸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네네.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 그 말씀하신 게 환율이라든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미래에서 그 차이나 예. 타이거 예, 예. 반도체 관련된 그 ETF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환율이고 뭐 걱정 별로 할 게 없고, 원래는 사실 환율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펀드에다 ETF에 돈을 넣어주면 그 운용사가 그걸 살 때 위안화로 바꿔야 되니까 사실 환율이 개입되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실제 환율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조금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안화와 한국의 환율만 보는 거는 달러와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런 면에서는 환율이나 이런 걱정 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국 반도체는 좀 아직 떨어진 상태.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TSMC나 그런 그 뭐랄까 그 미국 내에 그런 아주 설계 인텔 이런 수준의 AMD라는 이런 수준의 반도체 회사를 중국이 양성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술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이 미국과 한번 아주 뚜렷하게 부딪혀 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강력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기일 것 같고, 투자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 타이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교차 거래가 요번에 한두 달 전에 열렸는데 이게 거래가 매우 편리해진 겁니다. 교차 거래라는 게 어떤 의미?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전에 중국 반도체를 하려면 홍콩에 상장된 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본토 상장된 걸 저희가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주문이 우리 바로 HTS를 통해서? 미국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회는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에서 잘 알고 있는 건 중국의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만든 ETF니까요. 그들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 안에는 이 홍콩 상장이라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선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걸 또 검토를 하는 거는 좀 좋을 것 같다. 개별주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주식들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 방산주, 미국의 방산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미국 시장 쪽에 투자할 때는 이 환율, 지금 워낙 1,400원 넘어가고 있으니까 환율 문제로 나중에 또 한차손을 크게 입지 않을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동의하세요? 어떤 분은 아니 앞으로 이게 상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보는 분도 있어서. 사실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환전하기 부담스럽다. 그렇죠. 내려올 것 같은데. 1,100원에서 하던 게 1,400원 네네네. 되면 300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만 갖고는 말 못하고, 만약에 투자를 계속하시고 자기 돈을 이제 이런 자산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미국의 노출은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러는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 전 세계 시장의 60%가 미국 시장인데, 그리고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투자해서는 당연히 소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해야 되고, 그럼 미국에 대해서 환율에 관련된 해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달러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세상이 위험해졌을 때 더 강해지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달러는 항시 갖고 있어도 되는, 꼭 해지, 반대로 이제 지금 1,400원이지만 거꾸로 가기 시작하면 약 오르지 않겠습니까? 달러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가 지나간 시기에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달러 투자를 내 안에 일정 부분 가져간다. 왜냐하면 안 좋아지면 여기서 득을 보니까요. 지금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를 바꿔서 사는 그 비용보다 이 주식이 올라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요거 소탐 대시를 할까요? 요거 때문에 얘를 못 사는 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게 시장이 어렵고 나쁘니까 뭐 요거도 크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거 먹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보면 요거가 우리가 뭐 저희 같아 다람쥐, 다람쥐 땅콩. 근데 이런 생각. 이게 좀 들거든요. 이제까지 사실 10몇 년 동안 우상향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좋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래, 역시 미국 증시를 사야 안심하고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났다. 네네. 이제는 앞으로 신흥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신흥국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잘 그럴까? 이렇게 좀 갸우뚱거려져요. 왜냐하면 미국의 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네. 돈도 다 글로 몰리고. 네네네.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신흥국 시대가 된다는 거는 잠시씩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띄었던 지나간 3번의 경우에 보면은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는 때가 반드시 오죠. 어떤 때냐면 미국 연준이 인상을 이제 멈추고 이제 완화적으로 돌아설 때, 피봇이라고 요즘 부르는 거, 그게 표현되면 달러는 즉시 약세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안 가니까요. 시장은 미리 반영하니까. 지금은 올라갈 것까지 반영하냐고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로 딱 전환되면 그때부터 일정 시간은 신흥국이 훨씬 더 아웃퍼폼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을 지금 나중에 사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여기가 모국이니까 막 계속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요번 텀에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는 한국을 사야죠. 왜냐하면 신흥국이 좋아질 때 항상 대문처럼 한국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은 역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그러니까 아주 달러가 긴축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신흥국들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전형적으로.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피봇이 일어난다면 한국 비중은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게 맞고요. 그렇게 거의 1년 정도를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조울이라고 보는 이론 중에는 저의 생각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탈세계화되고 자원 전쟁화되고 그 다음에 이 신냉전으로 들어가면 이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특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뭘까? 기술일 거예요. 이 획기적으로 이 돈을 줄이는 건 아까 테슬라 예를 드린 것처럼 기술일 텐데 그 기술을 미국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는 끝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신흥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은 반드시 나올 거고요. 다만 달러가 약세로 바뀌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 4개월 뒤에라도 바뀌면 그때부터는 한국 비중, 신흥국 비중, 뭐 신흥국 투자를 좀 늘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 주식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더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큰 틀에서 지금의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힘든 하락장, 그 다음에 반등장까지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네,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앞으로 어떻게 작전을 좀 짜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